1975년도, 76년도, 아니면 80년도, 이때 금 가격, 한돈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킥보다금입니다. 이거 금 관련 전문적으로 나오는 사이트거든요. 이 역사적 차트 및 데이터 여기 나와있죠. 여기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역사적인 차트 해가지고 여기 금 이렇게 돼 있어요. 금을 클릭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1995년, 뭐 96년 뭐 이렇게 돼 있죠. 1975년 연간 골드 차트 해가지고 나옵니다. 단연간 골드 차트 여기 보면 1975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차트 보기 한번 클릭할게요. 골드, 런던, PM 픽스, 1975, 프레젠트. 지금 1975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금값 장기 차트를 여기 나타낸 거예요. 뭐 50불, 75불 이때까지 간 적도 있었네요. 온스당 기준입니다. 뭐 35달러, 32달러 뭐 이럴 때가 있었죠. 1년간 차트 이렇게 보려면 1975년 이렇게 클릭을 하거든요. 와, 요것도 있네요. 1833년에서 1999년 연평균. 대박이다. 이거는 제가 못 봤는데 이거 한번 차트 해볼게요. 1833년. 우와, 이거 역대급이네요. 120년 된 차트네요. 이거는 1833년부터 1999년까지. 아, 지금 여기 더 뚫고 올라갔네요. 그죠? 예전에는 뭐 근본이제였으니까 금 가격이 그냥 금이지. 다른 물품의 가격을 금에다가 비교를 한 거니까 고정되어 있다가 쫙 했으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1975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75년도에 이게 연간 차트입니다. 보이시죠? 1975년도 런던 금의 가격입니다. 130달러, 140달러, 180달러. 이게 140달러에서 180달러, 185달러면 30% 정도가 막 움직이는 거네요. 더 밑에서는 또 40% 가까이 움직이겠네요. 이제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1975년 140 정도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140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해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수당 140달러 금 가격입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을 알아야 되겠죠. 달러 원 환율 최대, 여기는 최대치가 나온 게 1980년도밖에 안 나오네요. 80년 가정하면은 680, 685, 600, 700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달러 원 환율 700 정도 잡겠습니다. 짠, 기대하십시오. 얼마가 나올지. 금 가격이 140달러 온수당 나누기 31.1g 하면 1g당 가격 4.5달러가 나왔습니다. 환율 700원을 곱해보겠습니다. 7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동안 좀 많이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700원 하시면은 3,151원입니다. 그람당 단가가. 여기서 곱하기 3.75 하면 한돈당 가격이 나옵니다. 짠! 한돈당 가격이 11,816원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도 부가세가 있었나요? 언제부터 한국에 부가세 생겼습니까? 75년도에 있었나요? 있었다 치고 곱하기 부가세 1.1 하면은 13,000원 정도 되네요. 12,998, 13,000. 아쉽지만 정답자가 아무도 없네요. 2만원, 25,000원이면은 바가지 썼습니다. 11,000원에서 13,000원 이 정도 가격이 나왔겠네요. 아, 이거 즉 180 최고가에서 했을 때 하면은 나오려나? 180 나누기 31.1 곱하기 700원 곱하기 3.75. 아, 15,191원 부가세 포함해서 16,000원. 그래도 아쉽지만 2만원이 안 나왔습니다. 부가세 없었죠 그때는. 그러면 11,000원 이윤을 10% 붙인다 해도 12,000원, 13,000원, 2만원이 채 안 됐네요. 11,000원에서 12,000원에서 뭐 칩시다. 11,000원에서 2만원 사이, 17,000원 사이, 11,000원에서 17,000원 정도, 17,000원 정도 사이였겠네요. 금 한돈 가격 기준으로. 근데 왜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죠 지금? 지금 27만 3천원인 것 같은데. 27만 3천원 한돈에 그렇습니다. 또 많이 올른 것처럼 하려면 또 제일 낮을 때와 비교해야 됩니다. 27만 3천원 나누기 11,000원. 몇 배 올랐을까요? 짠! 24.81배 올랐네요. 많이 올란 건가 안 올란 건가 뭐 감도 안 잡히네요. 대략 20배 정도 상승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통계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를 해보면서 지금 유추해낸 겁니다. 적자의 본질 해가지고 더 데피시트 미스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 해가지고 현대통화이론 있죠. 요즘에 MMT 얘기하는 거, 현대통화이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현대화폐이론, MMT. 이제 핵심을 보면은 이제 이거를 무조건 뭐 이렇게 따라한다, 이거를 100% 이렇게 된다,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고 MMT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지라는 거,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대요. 시대가 변했고 MMT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경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더 높으면은 MMT는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보면은 6%, 6.5%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금리는 제로금리 상태인데 그럼 뭐 앞으로 뭐 무한정 막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 성장률보다 이자율이 높아지는 날이 오기 전까지만 안전하다.
그때까지는 안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재정 적자를 더 늘려도 안전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제 성장률 지금 6%, 금리 지금 제로잖아요. 물론 내년 되면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 6% 되기 전까지는 MMT 계속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돈 찍어내는 거. 완전 해석들을 이제 다르게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다. MMT는 적자를 키우는 일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근거 없는 추측에 의존하지 말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 지출 능력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지부터 질문하라고 한다.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는 방법이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또 주의 깊게 들어보고 일리 있게 들어봐야 되는 게 이때까지 미국에서는 재정 적자 있잖아요. 그걸 계속 한도를 늘려왔잖아요. 늘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아직 이상 없이 흘러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는 평상시 경제에 재정 적자가 늘어도 상관없을 만큼 충분한 유휴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원을 제대로 활용했더라면 누릴 수 있었을 여러 혜택을 못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다. MMT의 목표는 이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정을 더 확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던 거를 못 누렸다. 유유자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것도 또 애매한 게 MMT는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공공지갑의 힘을 사용하고 이 힘을 적절히 감시할 방법을 연구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공공지갑, 이거는 이제 연방정부가 돈을 계속 찍어내도 된다는 거예요. 채권을 담보로 달러를 찍어내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데 쓰자는 말이에요. 복지 비용에도 쓰고 의료에도 쓰고 이렇게 하자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힘을 적절히 감시할 방법을 연구한다 하는데 이게 감시할 방법이 연구가 되겠습니까? MMT 이론이든 기존의 경제학의 이론이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에 있는 건데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반 국민을 위한 민중을 위한 대중을 위한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었죠.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배를 채우느냐 하는 거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공공지갑의 힘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그 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나친 지출은 권력 남용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때조차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돈을 찍어내면 어떡하느냐. 찍어내기 전에 적절하게 유효 자원이 되는지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정도로 잘 국회에서 의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부채 한도를 최대한 늘려야 된다. 그거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삶이 편안해질 수 있는데 편안해지지 못하고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면은 잘못이다. 그것마저 권력 남용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해석이. 국가 부채는 민간의 흑자, 저축률을 높이고 흑자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미국, 일본, 영국에서 어쩌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전 세계의 부를 자기들이 독식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착각, 여러 가지 착각들, 기존의 경제학이 가지는 착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재정 적자는 과도한 지출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경제학에서 해석을 했거든요. 지금 현실에서는 MMT의 관점에서 보면은 과도한 지출의 증거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인플레이션만 제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경제는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착각, 연방정부는 일반 가정처럼 돈을 관리해야 된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현실, 일반 가정과 달리 연방정부는 자신이 쓰는 돈을 직접 발행한다. 가정경제하고 국가경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국가부채라든지 지방정부의 재정부채는 재정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발행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 정도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미국 같으면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일본이나 영국 있잖아요. 미국, 일본, 영국 정도에서는 유럽연합까지 맞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결국은 반도체를 팔아서 달러를 수입을 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달러가 있어야지 석유를 사오고 농산물을 사오고 하는 입장이니까 한국에는 안 맞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리고 MMT를 한다는데 진짜 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어디까지 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일자리 보장 제도 요런 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실업률이죠. 실업률을 끌어올리면서 일반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보장을 해주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소득이라든지 어떤 효용이 없는 것
그런 거를 하는 정책은 안 된다. 굉장히 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자리 보장 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어설프게 따라한다고 공공근로 이런 걸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의실에 불 끄기 하면서 막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인력을 넣는다든지, 시골에 가면은 잡풀 제거, 짠디 제거 이런데 뭐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돈들을 투입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자체도 참 힘든 거죠. 이게 당장 일자리 고용 이런 걸 막 만들어야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IMF고 BIS고 그 다음에 뭐 국제 뭐 기구들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또 읽어보면은 읽어보고 들어보고 공부해보고 이러면 결국은 로스차일드 가문, 록펠러 가문, JP 모건 가문 이런 쪽에서 전부 해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막 움직이는 판국이니까, 우리 진짜 일개 개미인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나,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나, 그런 것도 또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참 안 쉽습니다. 이게 한국은 어떻게 돌아가나, 어디쯤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한국도 재정 지출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잖아요.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엄청나게 늘었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유휴자원, 아직까지 한국이 이제 감당할 만한 정도의 이제 그 정도는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딱 맞죠. 지금은 이때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굴지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와줬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그렇게 많이 늘려도 재정을 확대해도 아직까지 버틴다. 기축통화국은 아니지만 미국,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경제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버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달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베네수엘라, 뭐 브라질,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보다는 조금 낫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과정 속에서 굉장한 충돌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그걸 하잖아요. 코비드 19 이후로 화폐 발행량을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4.5배, 5배 가까이 늘리고 지금도 1조 9천억 달러 바이든 들어오고 나서 부양책 통과, 그 다음에 뭐 2조 1천억 달러.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하나 터뜨릴 때마다 미국 GDP의 뭐 20% 정도인가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을 막 풀어나가는 거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폐 조건이 확실하고 전 세계 기축통화, 뭐 정치, 군사, 경제력을 가장 강한 나라니까 다른 나라의 부라든지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뺏어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식민지 아닌 또 다른 식민지, 뭐 그런 거 있겠죠. 어쨌든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또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뭐 다른 물가가 상승하는 걸 보면은 기존에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화폐 수량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프리드먼 화폐 경제학에서 나오는 거. 이게 1970년대 이후로 경제 주류 경제학이거든요. MV는 뭐 P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화폐를 찍어내면 찍어내면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요것도 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접목을 해서 실생활에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안 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이제 그거 연구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넣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부를 창출할 수 있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금 걷어간다 해도 금 주겠습니까? 과거에 미국에서 국가가 위기일 때 은을 강제로 몰수하는 법을 만들었다는데 금을 강제로 몰수하는 법을 만들었었죠. 근데 뭐 몰수 당했겠습니까? 이제 법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금을 구입하고 할 때 지금도 특히나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가지고 와서 현금 영수증을 하더라도 이제 무기명으로 발행하라는 분들이 많죠. 전화번호도 심지어 안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더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하는 거죠.